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대륙 중 하나인 아프리카를 바라보면 그 땅의 상당 부분이 한때 프랑스의 3세끼 아래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게 됩니다. 19세기 후반 유럽이 혼란스러웠던 시기에 프랑스는 어떻게 이토록 방대한 영토를 손에 넣을 수 있었을까요? 이 놀라운 역사 뒤에는 치밀한 전략과 예상치 못한 기회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실 프랑스의 제국 건설 야망은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이 시작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북미 대륙과 카리브해 지역에 관심을 쏟고 있었죠. 인도 근처의 몇몇 작은 섬들을 제외하면 주된 목표는 신대륙이었습니다. 그런데 7년 전쟁이라는 큰 변곡점을 맞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프랑스는 캐나다 대부분의 영토를 영국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영국이 완전히 장악하기 전에 프랑스가 비밀스럽게 루이지애나를 스페인에 넘겨버렸다는 점이죠. 나폴레옹이 잠시 이 영토를 되찾았지만 결국 하이티의 독립을 지켜보며 미국에 팔아버리게 됩니다. 나폴레옹은 해외보다는 유럽 정복에 더 큰 관심을 두었거든요. 물론 우리 모두 아는 바와 같이 나폴레옹은 결국 패배했습니다. 워털루 전투 이후 그는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유배되어 생을 마감하게 되죠. 이웃 나라들을 정복하고 왕정을 뒤엎으며 기존 질서를 흔들어댔던 프랑스였으니 다른 유럽 강국들이 좋게 볼 리 없었습니다. 나폴레옹 이후 부르봉 왕조가 복귀하고 일부 해외 영토도 되돌려받았지만 주변국들은 프랑스가 적절한 조건만 갖춰지면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나폴레옹 패배 후 수십 년간 프랑스는 지속적으로 견제를 받았습니다. 다른 강대국들과 얽히게 될 때마다 과도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압박받았죠. 나머지 4개 강대국이 형성한 반프랑스 연합은 오래가지는 못했지만 프랑스에게는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공공의 이익을 내세워 군사적 개입을 정당화한다면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깨달음이었죠. 알제리 정복이 시작될 때가 좋은 예시입니다. 공식적으로 프랑스는 제국 확장이나 자국의 힘을 키우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지역의 노예 거래와 해적 활동을 근절하기 위한 선의의 조치라고 포장했죠. 공정하게 말하자면 프랑스는 실제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덤으로 얻게 된 것들이었죠. 북아프리카에 거점을 마련하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영토를 더 넓힐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다른 강대국들로서는 불평할 명분도 없었습니다. 1840년대 후반과 1850년대에 들어서면서 프랑스는 영국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시작했습니다. 크림 전쟁과 2차 아편 전쟁 당시 런던과 동맹을 맺었죠. 이는 프랑스의 힘이 이제 과거의 적이었던 러시아를 상대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레이트 게임으로 인해 러시아는 영국의 주요 경쟁자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국은 프랑스의 제국 확장에 대해 더 이상 위협을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때 프랑스는 나폴레옹 3세의 통치를 받고 있었고 그는 제국 건설에 더욱 적극적이었습니다. 알제리 정복 계획은 천천히 진행되었고 나폴레옹 3세는 다른 강대국들에게 유럽에서의 프랑스 제국 확장에는 관심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더욱이 나폴레옹 3세는 베트남 정복에도 착수했습니다. 나중에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라고 불리게 되는 이 지역의 정복은 다른 유럽 식민 제국들과 비슷한 동기에서 이뤄졌습니다. 프랑스 본토에서 구할 수 없는 자원을 추출하고 세금을 거두며 노동력과 군인을 확보하려는 목적이었죠. 자국 상품을 팔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을 원했고 특히 동아시아의 거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동기는 당연히 종교적 사명감이었습니다. 영국과 네덜란드는 개신교를 전파하고 있었고 러시아는 동방정 교회를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가톨릭 국가였지만 그 세력이 너무 약해져서 프랑스 입장에서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가톨릭을 전파하는 것이 자신들의 몫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나폴레옹 3세는 벨기에와 룩셈부르크를 희생시켜 프랑스 본토를 확장하려는 뻔뻔한 시도를 몇 차례 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르데냐를 통해서는 유럽에서 더 많은 영토를 얻을 수 있었죠. 오스트리아를 물리치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사르데냐는 1860년 니스와 사보이를 프랑스에 넘겼습니다. 국민투표를 통해 이뤄졌다고 주장했지만 영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두 나라의 관계는 다시 악화되었습니다.
그 후 몇 년간 프랑스는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멕시코에 괴뢰 국가를 세우려는 시도는 실패했고 미국과의 관계도 손상되었죠. 프로이센 왕자가 스페인 왕위에 오르는 것을 둘러싼 갈등 이후 프랑스는 북독일 연방과 그 동맹국들과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프랑스군은 참혹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나폴레옹 3세는 폐위되고 공화정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승리로 독일이 통일되었죠. 이후 프랑스는 비스마르크 특유의 방식으로 다시 고립의 시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새로운 지도자들에게는 하나의 분명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최근의 패배로 크게 손상된 프랑스의 국제적 위신을 회복하는 것이었죠. 프랑스는 이제 유럽 강대국 중 4위로 여겨졌고 더 이상 떨어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강대국들과 관계를 회복하고 특히 대규모 식민 제국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이 목표를 달성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세계의 많은 지역이 이미 다른 유럽인들에 의해 식민지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식민지를 빼앗으려면 전쟁을 벌여야 했겠죠. 따라서 가장 쉽고 현명한 선택은 아프리카였습니다. 프랑스가 이미 아프리카의 일부 영토를 보유하고 있었고 대륙의 대부분은 아직 누구의 소유도 아니었거든요. 즉 프랑스는 가능한 한 많은 영토를 빠르게 차지함으로써 갈등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모든 프랑스인이 식민지 확장을 반겼던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1880년대 내내 프랑스 대통령이었던 줄 그레비는 식민주의와 제국 건설에 근본적으로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권력은 그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총리와 강요들에게 있었죠. 그들은 대부분 프랑스 군부와 마찬가지로 제국주의와 정복을 지지했습니다. 독일과의 복수전도 나중의 일로 미뤄두고 말입니다. 그레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프랑스는 아프리카로 제국을 확장해 나갔고 1880년대 중반에는 이 모든 지역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이 갑작스럽게 높아진 것은 경쟁하는 열강들 사이에 영토 분쟁이 일어날 때 전쟁의 위험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독일 총리이자 외교의 달인인 오토 폰 비스마르크가 1884년 베를린 회의를 소집한 이유였죠. 이 회의는 유럽인들끼리 피를 흘리지 않고 아프리카를 나눠 가질 수 있는 기본 규칙을 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회의에 대해서는 널리 퍼진 오해가 있습니다. 강대국들이 회의에서 대륙을 분할하고 새로운 국경선을 그었다는 생각 말이죠.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아프리카 식민화의 주된 목적이 노예 무역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것이라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선한 의도의 결과로 그들 중 일부가 우연히 엄청나게 부자가 된다면 그것은 감수해야 할 부작용이었던 거죠. 제가 다소 비꼬는 투로 말하고 있긴 하지만 유럽인들이 1910년대 초에 아프리카의 노예 무역을 사실상 종식시켰다는 점은 지적해야겠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또한 영국, 프랑스, 독일 간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벨기에의 레오폴드 2세에게 콩고를 보장해줬고 이로 인해 콩고 자유국이라는 악몽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지역을 차지하려면 실제로 그곳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는 점입니다. 기본적으로 깃발을 꽂고 관리를 파견하고 군대를 주둔시켜야 한다는 뜻이었죠. 이는 주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이전에 했던 것처럼 다른 나라가 내륙의 모든 것을 함부로 주장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규모가 작은 국가들과 영토 중심의 제국들이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문제가 정리되자 경쟁이 시작되었고 프랑스는 매우 빠르게 공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이 당시 프랑스 국민들의 제국에 대한 의견은 갈렸습니다. 예를 들어 총리였던 줄 페리는 1885년에 과도한 정복전쟁에 대한 대중의 불만으로 인해 총리직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프랑스 젊은이들이 베트남과 중국에서 희생되어 미미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들만 더 큰 이윤을 챙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식민지 전쟁에 대한 반대는 프랑스 정치의 자유주의 진영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부 강경 보수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은 해외 제국 건설에 집중하면 독일과의 복수전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보다는 아프리카 정복에 대한 지지가 더 컸는데 그 이유는 주로 노예 제도를 종식시키고 폭군들을 몰아낸다는 낭만적인 관점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질병만 없다면 전쟁은 아시아에서보다 더 빠르고 간단했는데 아시아 지역이 조직화가 더 잘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프랑스의 확장에 반대했을까요? 이 시점에서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프랑스의 확장을 막기에는 너무 약했습니다. 반면 독일은 아프리카 전역에 충분한 힘을 효과적으로 투사할 수 없었죠. 또한 독일의 새로운 황제 비렐름 2세가 비스마르크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독일 제국의 외교적 재능이 크게 약화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이는 프랑스의 외교적 고립이 끝났을 뿐만 아니라 이 무모한 독일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면서 기꺼이 협력할 파트너들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특히 영국은 강대국들이 수에즈 운하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프랑스가 남아프리카에 진출하지 못하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요구사항만 제외하면 런던은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독일의 아프리카 진출을 막는다면 아프리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또한 프랑스가 해외 제국에서 얻는 권력과 부의 증가를 원했던 것은 분명하지만 지도에 그려졌을 때 눈에 띄게 크고 위압적인 제국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 크기만으로도 인상적이고 국민적 자부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서아프리카 정복지의 상당 부분이 사막이거나 인구가 희박한 지역이었다는 사실은 그런 생각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1914년까지 프랑스는 이 모든 것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프랑스가 독일과 전쟁을 벌였을 때 프랑스는 해당 갈등에 참여하기 위해 식민지에서 많은 사람들을 징집할 수 있었습니다. 중앙 동맹국들이 패배한 후 독일은 아프리카 식민지를 모두 잃었고 그중 일부는 프랑스로 넘어갔으며 이로써 프랑스가 이미 아프리카에서 보유하고 있던 막대한 영토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1960년대까지 이를 유지했지만 영국처럼 결국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한때 프랑스는 아프리카 대륙의 절반 이상을 지배했던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